69, 아홉수라는 건 젊은 애들이나 무서워하는 숫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 나이가 되니 기분이 영 뒤숭숭하더군요. 괜히 현관문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고 끓이던 국이 솥에서 넘치는 일이 생기면 전부 아홉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런 찜찜한 기분을 훌훌 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재호가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녀석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 보내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새 식구가 된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첫 생일이라 더 의미가 깊었지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좋은 날 잠만 자는 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이라고는 24시간 식자재 마트밖에 없었지만 그곳만큼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도 드물었습니다. 아직 한산한 마트에 들어서니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풍기는 비릿하면서도 신선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라이가 해물을 좋아한다는 아들 녀석의 말이 떠올라 곧장 수산물 코너로 향했죠. 수조 안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낙지를 보니 절로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가장 실하고 힘 좋은 놈으로 몇 마리 건져 올리고 전복과 새우도 넉넉하게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평범한 장복이었겠지만 제게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군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비장하고도 설레는 의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해 칼칼한 양념장을 만들어 재워두고 어젯밤부터 불려두었던 토란대는 들깨를 곱게 갈아 넣고 뭉근하게 볶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진동하니 그제야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음식 장사를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손맛 하나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재호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입이 짧아 속을 썩였는데 그런 아들 녀석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온갖 음식에 도전하다 보니 어느새 요리가 제 유일한 특기이자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내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해물찜과 토란대볶음 외에도 잡채며 삼색전이며 소고기 묵국까지 어느새 12가지 음식이 상 위에 가득 올라갔죠. 혹시나 며느리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봐 일부러 가짓수를 다채롭게 준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사실 며느리 오민정은 제가 처음부터 살갑게 정을 붙일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좋고 싫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요즘 아이였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만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하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옷을 떼다 입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바르지 않고 살아온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아들이 좋다고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데려온 배필인 것을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새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도 그런 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색했던 사이도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약속한 저녁 7시가 다가오자 저는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고 혹시나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7시가 지나고
8시가 다 되도록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점차 온기를 잃어갔습니다. 여러 번 데우면 맛이 변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아침부터 부풀었던 설렘은 어느새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변해 있었죠. 어머니, 저희 거의 다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8시가 훌쩍 넘어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그렇다고만 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알았다.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오너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음식들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내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재호가 멋쩍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인사는커녕 고개 까딱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민망했는지 민정이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탁으로 두 사람을 이끌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 제 말에 재호는 우와, 진수성찬이네요. 엄마 솜씨 여전하시다라며 부산스럽게 수저를 들었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밖에서 사 먹어요. 요즘 맛있는 데 얼마나 많은데요. 첫마디가 고작 그거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사람의 정성을 단번에 무시해버리는 그 말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내 식구 먹일 건데 어떻게 아무 데서나 사 먹이겠니? 이게 다 너희 생각해서 만든 거니 어서 먹어보렴. 며느리는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었지만 깨작거리기만 할 뿐 음식을 제대로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따금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에 아침부터 고생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어색한 식사는 금방 끝이 났어요. 재호가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왔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아까보다 더 노골적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아내오자 그제야 며느리가 소파에 놓아두었던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생신 선물이요. 건네는 손길에도 말투에도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워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쇼핑백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손에 들린 쇼핑백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언뜻 보니 동네 약국 이름이 적혀 있는 비닐봉지더군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애써 웃으며 봉투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포장도 없이 덜렁 들어있는 물건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실인 이 전문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박힌 1,000원짜리 치약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며느리를 쳐다보았지만 아이는 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TV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잇몸에 좋대요, 어머니. 그 말에 옆에서 과일을 깎던 아들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차마 자기 아내에게 쓴소리는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죠. 그 침묵이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거나 서운하다는 감정보다는 거대한 벽 앞에서 압도당하는 듯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 아이에게 나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고작 1,000원짜리 치약 하나를 아무렇게나 건네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썼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치약을 봉투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 시어머니 잇몸 건강까지 챙겨주고. 잘 쓸게. 제 대답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이제야 자기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듯 후련한 표정으로 다시 소파에 가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과일 몇 조각을 더 먹고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이 북적이며 억지 웃음과 불편한 침묵을 나누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적막이 내려앉았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가로지르는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전쟁이라도 치른 듯 어수선한 그릇들이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마치 전리품처럼 놓인 1,000원짜리 치약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허탈감이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정도 대우를 받으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나? 굳은 일 마다 않고 시장 바닥을 구르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낸 세월이 고작 치약 한 개 값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만큼 어리석거나 약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손해본 장사일수록 더 냉철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다음 장사에서 또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싱크대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경을 대변하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으며 다시 한번 식탁 위의 치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것은 더 이상 단순한 치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며느리 오민정이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저를 대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상징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 이것이 평생을 지켜온 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만 갚아주는 방식은 받은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했습니다. 촌스럽고 저급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으로 뼈아픈 가르침을 선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몇 번 걸려왔지만 저는 치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마 제 아들 녀석은 제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조용히 넘어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의 오리발처럼 제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듯 저 역시 완벽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느지막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생일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정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싹싹한 척 꾸며낸 목소리가 오히려 더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 아가. 무슨 일이냐? 아니, 별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저희 엄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재호 씨랑 백화점 다녀오려고요. 그제야 전화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안부 전화가 아니라 명백한 자랑 전화였어요. 어머, 그러니 벌써 안사돈 생신이 다가오는구나. 시간 참 빠르네. 제 덤덤한 반응에 김이 샜는지 며느리는 한술 더 떠 구체적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가방 하나 사드리려고요. 엄마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나온 벨라지오라고 아시려나? 아무튼 그거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약 걸어놓고 몇 달을 기다렸다니까요. 저는 벨라지오가 뭔지 알지도 못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 가득한 우월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에게는 1,000원짜리 치약 하나를 툭 던져주던 아이가 자기 엄마를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려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다정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녀네. 안사돈이 참 좋아하시겠다. 선물은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럼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 그럼 저 준비하고 나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말한 날짜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안사돈 생신. 제 우아한 반격의 날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늘 시장이나 동네 마트만 다니던 제게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으로 가득한 백화점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1층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와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에 갈 때 입던 점퍼 차림에 제가 유독 촌스럽게 느껴져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쇼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죠. 저는 곧장 포장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던 것은 그곳에 없었어요. 제가 원한 것은 평범한 포장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며느리가 말했던 그 벨라지오라는 이름의 매장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독 화려한 조명 아래 보석처럼 가방들을 진열해 놓은 매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의 눈빛에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는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싸고 좋은 포장 상자하고 포장지를 사고 싶어서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는 보통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포장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따로 포장재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꺼내 보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알아요. 그러니 값을 더 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귀한 선물을 해야 해서 그러니 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포장으로 부탁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제 단호한 태도와 두툼한 현금 봉투에 직원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윗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매장 안쪽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계획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도구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는 단단한 하드보드지에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을 입힌 것으로 골랐어요. 뚜껑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 닫힐 때 착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물건이었죠. 포장지는 얇은 비단실이 섞여 있어 빛을 받을 때마다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짙은 남색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를 장식할 리본은 폭이 넓고 두툼한 벨벳 소재의 금색 리본으로 골랐습니다. 포장재를 고르는데 쓴 돈은 어지간한 옷 한 벌 값과 맞먹었지만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백화점에서 사온 화려한 포장재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1,000원짜리 치약을 꺼내왔죠. 짙은 남색 포장지와 금색 리본,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초라한 치약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저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을 다해 치약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바닥에 부드러운 습자지를 여러 겹 깔아주고 그 중앙에 치약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치약이 상자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양옆을 비단 천으로 채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상자 뚜껑을 닫고 비단실이 섞인 포장지로 상자의 각을 맞춰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벳 리본을 이용해 서툴지만 정성껏 나비 매듭을 묶어주었죠. 완성된 선물을 보니 누가 봐도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시계가 들어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소중한 안사돈께 언제나 환한 미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환한 미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며느리와 제가 조금 달랐을 뿐이죠. 저는 완성된 선물과 카드를 소파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뒤 열릴 안사돈의 생일잔치에서 제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함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풍경을 상상하며 제 생일날 밤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쥐고 있는 연출가와도 같은 역할이었으니까요. 너무 화려해서 주책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초라해서 기가 죽어 보이지도 않는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른 끝에 저는 몇 년 전 재호가 처음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하늘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곱게 다려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라 마치 새 옷처럼 단아한 빛을 냈죠.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풍스러운 기와와 정갈하게 가꿔진 작은 정원이 손님을 맞는 곳이었죠.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안사돈 내외와 며느리의 오빠 부부까지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와 재호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사돈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와는 달리 차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였지만 평생을 곱게만 살아온 사람 특유의 온화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별 말씀을요. 좋은 날인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사돈. 저희가 자리에 앉자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며느리 오민정은 묘한 경쟁심을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신 자기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제잘거리면서도 힐끗힐끗 저와 제 아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마 제 생일날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개념 있는 며느리이자 딸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드디어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주자는 제 며느리였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엄마가 계속 갖고 싶어 하셨던 거 내가 힘들게 구했다. 민정이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커다란 쇼핑백을 안사돈에게 내밀었습니다. 쇼핑백에는 제가 며칠 전 백화점에서 보았던 벨라지오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민정아, 이걸 어떻게 비쌌을 텐데. 안사돈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쇼핑백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가죽과 금장 장식이 화려한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며느리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 올라갔습니다. 민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어머니, 보셨어요? 선물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1,000원짜리 치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며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며느리 오빠 부부의 선물이 끝나고 드디어 사회를 보던 재호가 제 옆에 놓인 선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앞에 놓인 화려한 선물 상자로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크기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며느리가 선물한 명품 가방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은은한 광택이 도는 짙은 남색 포장지와 그 위를 화려하게 장식한 금색 벨벳 리본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와, 포장이 정말 예쁘네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 누군가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가방보다 제 선물이 더 주목받는 이 상황이 꽤나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안사돈 역시 어머 사부인.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라며 기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정중하게 선물 상자를 들어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안사돈, 별건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제 말에 안사돈은 고맙다며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물 상자를 열 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금색 리본을 풀기 시작했죠. 가족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저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설마 나보다 더 비싼 걸 준비한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포장지가 벗겨지고 가죽 질감의 고급스러운 상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사돈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착하는 기분 좋은 자석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자 안 비단 천 위에 고이 놓여 있는 물건 하나에 고정되었습니다. 실인 이 전문, 잇몸 건강, 선명하게 박힌 글씨, 영롱하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1,000원짜리 치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도는 듯 했습니다.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떡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몰랐죠. 제 아들 재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탁 아래로 얼굴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안사돈 그리고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놀랍게도 선물의 주인이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상자 안의 치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일종의 동지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사부인.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걸 준비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요즘 잇몸이 시려서 치과에 다녔잖아요. 의사가 잇몸에 좋은 치약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제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 안사돈의 말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만 하던 상황은 순식간에 사돈의 건강을 염려한 마음 깊은 사부인의 따뜻한 선물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며느리 민정이는 안사돈의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선물을 집어 던졌다면 자기가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저렇게 제 편을 들어버리니 완전히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후의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한번 어색해진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재호 역시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오직 저와 안사돈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며느리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 우아한 반격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주었던 모욕을 수십 배의 이자를 붙여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앞만 보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분노를 사귀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뒷좌석에 앉은 저는 그저 묵묵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이 닫히기 무섭게 억눌려 있던 며느리의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를 그렇게 바보로 만드셔야 했어요? 민정이는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바보로 만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저 너가 내게 준 정성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다.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도 너희 안사돈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1,000원짜리 치약이랑 엄마가 받은 명품 가방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들 재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며느리는 물론 저 역시 조금 놀랐습니다. 늘 제 아내는 착하다며 며느리 편만 들고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던 녀석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뭐, 재호 씨,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엄마 생신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했던 짓은 생각 안 나?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지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당신은 늘 당신 입장, 당신 체면만 중요하지.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당장. 아들의 서슬 퍼런 일갈에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에게서 되려 비난을 받게 되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것이죠. 민정이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쏘아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민정이 버릇을 고쳐놨어야 했는데 중간에서 제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네가 중심을 잡으니 그걸로 된 거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겪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위로해 주었죠. 비록 며느리와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는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안사돈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아주 밝고 유쾌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어제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안사돈. 덕분에요. 그런데 어제 저희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망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제 사과에 안사돈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아세요? 사부인 덕분에 우리 철없는 딸내미 버릇을 제대로 고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 딸이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안사돈의 말에 저는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말인데 사부인, 오늘 저랑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사돈과 집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자 안사돈은 어제와는 다른 편안한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두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흉으로 시작된 대화는 각자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자식들 키우면서 겪었던 애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안사돈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곱고 약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심지와 올곧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부인, 사실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정이 일 때문이에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저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 크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의 마음이나 정성보다는 물건의 가격표로 모든 걸 판단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사부인께서 주신 그 치약이 아마 민정이에게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안사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며칠 전에 회사에서도 큰 실수를 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밀려났다는 모양이에요. 늘 능력 있는 척, 잘 나가는 척 남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빴는데 정작 알맹이 없는 결과물로 평가를 받게 되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며느리의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서툰 가치관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료하게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창고로 향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육아 틀과 약과 판이 들어있었죠. 젊었을 적 명절 때마다 주문이 밀려 밤을 새우게 만들었던 제 작은 한과 사업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재호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지만 한과를 만들 때만큼은 세상 시름을 다 잊을 수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몸도 쑤시는데 소일거리나 다시 시작해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마른 행주로 육아 틀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땀과 시간의 깊이가 담긴 진짜 배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얄팍한 가치관으로 위태롭게 서 있는 제 며느리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시간은 예전과는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뽀얀 쌀뜨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고 부엌으로 향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중요한 의식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었죠. 창고에서 꺼낸 낡은 도구들은 제 손길을 받자 조금씩 옛 기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조청을 고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향과 맛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조청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엿기름을 따뜻한 물에 풀어 하룻밤을 꼬박 삭히고 그것을 다시 가마솥에 부어 꼬박 한나절을 장작불에 고아야만 진짜 조청이 완성됩니다. 그 과정은 지루하고 고된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 앞에 쪼그려 앉아 밥알이 서서히 사가 맑은 단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저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제 시간과 정성을 오롯이 들여야만 비로소 깊은 단맛을 내어주는 조청처럼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조청은 시중에서 파는 물엿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은은한 단맛을 냈습니다. 저는 그 조청과 국산 찹쌀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쑥과 치자를 이용해 첫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해보는 작업이라 손이 무뎌져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그 맛만큼은 제 기억 속에 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파삭하게 부서지는 식감과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함. 저는 제법 그럴듯하게 완성된 한과를 소쿠리에 담아 동네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젊었을 적 제 한과에 가장 열렬한 팬이셨던 분이죠. 아니, 이게 춘희가 직접 만든 거라고? 세상에, 내가 이걸 다시 맛보는 날이 오는구나. 박씨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과를 오물거리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요즘 것들은 너무 달기만 한데 이건 아주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 옛날 실력 어디 안 갔네. 정말 맛있어. 까다로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칭찬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신 아들이 운영하는 전통찻집에 전화를 걸어 당장 와서 이 귀한 것을 맛보라고 호들갑을 떠셨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아들, 즉 찻집 사장은 제 한과를 맛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로 납품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찻집격을 높여줄 귀한 디저트라면서요. 저는 번듯한 상표도 눈길을 끄는 포장도 없이 그저 신문지에 투박하게 싼 한과를 찻집에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 투박함 속의 진정한 맛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에서 제 한과를 맛본 손님들이 수소문 끝에 제 연락처를 알아내어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손님들이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주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제 부엌이 다시 활기로 넘치기 시작할 무렵 아들 재호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죠. 엄마, 요즘 주문 많아서 힘드시죠? 힘들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런데 너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다. 제 질문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과 함께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미나의 스위트 스튜디오래요. 자기는 엄마처럼 촌스럽게 안 한대요. 요즘엔 맛보다 감성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감성이란 게 뭔지 아세요? 비싼 돈 주고 산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해외에서 주문한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정작 부엌에는 하루에 1시간도 안 들어가요. 아들은 답답한지 제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실패 원인이 실력 부족이 아닌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글쎄 엄마 한과 납품하는 그 찻집에 다녀왔더라고요. 시장 조사한다면서요.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찻집을 찾아가 제 한과를 주문해서는 대놓고 촌스럽다며 흉을 봤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어요? 포장도 이게 뭐람. 그러면서 큰 소리로 비웃더래요. 그런데 한 입 먹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싹 굳어지더랍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 말 없이 계산만 하고 나왔다는데 그날 이후로 더 히스테리가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저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자신의 감성에 매달렸던 것이죠. 며느리는 모아두었던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가며 SNS 광고에 열을 올렸습니다. 반짝이는 식기와 화려한 색감으로 치장된 며느리의 디저트 사진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쇼핑몰은 문을 열자마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화려한 사진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정직한 후기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 다르네요. 맛도 그냥 공장제 케이크 시트 맛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 돈이면 호텔 케이크를 사 먹겠습니다. 포장값만 받는 듯 인공적인 단맛에 머리가 아플 정도. 한 입 먹고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했던 악평이 어느새 칭찬 일색이던 게시판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겉모습에 잠시 현혹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이니까요. 재호는 매일 밤 저를 찾아와 신용카드 청구서와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여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엄마 민정 씨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다 엄마가 고용한 사람들이래요. 저한테 엄마한테 가서 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저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 먹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땅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다. 지금은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 자기 자신 말고는. 며느리의 스위트 스튜디오는 한철 피었다 지는 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집안에는 팔리지 않은 디저트와 값비싼 포장재들만이 흉물처럼 쌓여갔고 며느리는 깊고 어두운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가짜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사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뒤 아들 내외의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재호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이고 나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어쩌다 마주쳐도 유령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자기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아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일부러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과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 찾아온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안사돈이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 드리운 근심의 깊이는 숨길 수가 없었죠. 사부인,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안사돈을 안으로 모셔 따뜻한 차부터 한 잔 내어드렸습니다. 안사돈은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아무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사돈은 지난밤 딸의 집에 찾아갔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온 집안은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 있었고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빛 한 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다그치자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너무 어리석었다고 울더군요. 특히 사부인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평생 제멋대로만 살던 아이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나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사돈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민정이 사부인께서 좀 거두어 주세요. 저는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쟤를 잘못 키웠습니다. 늘 최고급만 입히고 최고급만 먹이며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게 가르친 제 탓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미의 품이 아니라 인생의 회초리인 것 같습니다. 부디 사부인께서 저희 아이의 스승이 되어 정직하게 땀 흘리는 법과 세상 무서운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자식의 허물을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매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안사돈의 그 깊은 모정에 저는 차마 거절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앞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제 묵은 감정도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사돈. 저를 믿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외면할 수는 없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한번 제게 맡기시면 끝까지 저를 믿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스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말에 안사돈은 고개를 수십 번도 더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안사돈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한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가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며느리가 저희 집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는 작은 결심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야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제 질문에 며느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대답을 내놓았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진짜를 만들고 싶어요. 이전처럼 사업 비결 따위를 묻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여도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자. 다만 내 가르침은 혹독할 것이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이곳으로 와야 하며 내가 시키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한다.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치거나 내 방식이 구식이라며 불평하는 순간 너와 나의 사제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네, 뭐든지 다 할게요.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깨끗하게 빨아둔 하얀 앞치마 2개 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부터 너의 갑옷이자 유니폼이다. 이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오민정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저는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2 손으로 공손하게 앞치마를 받아들고는 서툰 손길로 자신의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등 뒤로 보였던 얄팍한 허영과 자존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직한 땀을 흘릴 준비가 된 한 사람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길고 긴 방황을 끝내고 제 며느리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계의 짧은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제가 조청을 만들 엿기름을 물에 담그고 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친 듯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일찍 왔구나. 네, 어머니. 혹시나 늦을까봐 서두르다 보니. 잘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아침은 먹었느냐? 저는 따뜻하게 데워둔 밥과 국을 며느리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해하면서도 제가 차려준 밥상을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뱃속이 든든해야 고된 노동도 버틸 수 있는 법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며느리에게 제가 건넨 것은 육아 틀이나 반죽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과 빳빳한 수세미였죠. 오늘 너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부엌의 모든 그릇을 설거지하고 가스레인지와 선반에 낀 묵은 기름때를 전부 벗겨내는 것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예상했다는 듯 군소리 없이 고무장갑을 손에 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요리가 아니라 청소라니 하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 음식은 너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너의 마음이 정갈하지 못한데 어찌 깨끗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겠으며 너의 주변이 어지러운데 어찌 손님에게 내놓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모든 수련의 시작은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냄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무장갑 한 번 껴본 적 없는 며느리에게 설거지와 청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릇을 몇 개나 깨뜨릴 뻔했고 기름때는 아무리 힘주어 닦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며느리가 하는 양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며느리는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아직 기름때가 남아있는 가스레인지 후드를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내 눈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더러움이 보인다. 내 마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이 청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울상이 되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야 며느리는 비로소 제 기준에 맞는 청소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부엌을 보며 며느리는 지친 기색도 잊은 채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뿌듯함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재료 손질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찹쌀 한 말과 콩 한 말을 내어주며 그 안에서 벌레 먹거나 깨진 나달을 골라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앉아 작은 나달들을 들여다보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허리와 어깨는 굳은 돌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계가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며느리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대충 고른 콩으로 만든 콩고물과 제가 정성껏 고른 콩으로 만든 콩고물을 각각 만들어 맛보게 했습니다. 어떠냐? 맛의 차이가 느껴지느냐? 며느리는 두 가지 고물을 번갈아 맛보더니 이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고른 콩으로 만든 고물은 미세하게 씁쓸한 잡내가 섞여 있었지만 제가 고른 콩으로 만든 고물은 순수하고 깊은 고소함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나달 하나가 결국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다. 세상에 하찮은 과정이란 없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비로소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명심하거라.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재료를 손질하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한 눈으로 재료들을 살피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비로소 며느리에게 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청을 만드는 불 조절에 실패해 귀한 재료를 전부 태워 먹기 일쑤였고 육과를 튀기는 기름의 온도를 맞추지 못해 반죽을 딱딱한 돌정이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좌절감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결코 며느리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패한 결과물을 직접 맛보게 하고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복귀하게 만들었죠. 실패의 쓴맛을 알아야 비로소 성공의 단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아들 재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조청 만들기에 실패하여 새까맣게 타버린 냄비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호가 안쓰러운 마음에 며느리를 위로해주려 다가갔죠.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보면 늘겠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닌 며느리가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또 불 앞에서 잠시 한눈을 팔았기 때문이야. 이건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의 실패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남의 위로로 덮으려 하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와 아들은 동시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던 아이가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날 이후 저희 집 부엌의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부엌이 저의 오랜 경험과 며느리의 서툰 열정이 부딪히는 팽팽한 수련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말없이 격려하는 따뜻한 동료애가 깃든 작업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음장 같던 부엌에 진정한 의미의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세 사람을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준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재호였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해 저와 며느리는 그날도 어김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찹쌀을 찌는 구수한 증기가 부엌을 가득 메우고 기름에 육아가 튀겨지는 경쾌한 소리와 조청이 끓는 달콤한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튀김기 앞에서, 며느리는 포장대 앞에서 각자 맡은 일에 몰두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재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주말 같았으면 아침밥 주세요가 첫마디였을 녀석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문지방에 서서 땀으로 머리카락이 이마에 흥건히 달라붙은 채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광경이라도 되는 듯 그 표정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녀석의 눈에는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단순히 엄마와 아내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두 명의 동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서 있던 아들이 이내 결심한 듯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대뜸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고생하시게 할 수는 없죠. 엄마, 저한테도 일 좀 주세요. 저도 이제 이 집의 일원이잖아요. 저는 물론이고 며느리조차도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너무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멀뚱멀뚱 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부엌에 끼어들어.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녀석이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괜히 일만 더 만드니 어서 가서 아침이나 챙겨 먹어라.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방관자처럼 굴었던 게 두 분께 너무 죄송스러워서라도 이대로는 못 있겠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쌀 나르는 거든 설거지거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고집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그럼 저기 창고에 있는 찹쌀 20가마니 전부 이쪽 부엌 선반 밑으로 차곡차곡 옮겨다 놓아라. 괜히 힘자랑하다 허리 다치지 말고 요령껏 조심해서 하고.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리는 듯 했지만 이내 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하고 군기가 바짝 든 신병처럼 우렁차게 대답하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며느리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 부엌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몇 걸음 떼지 못해 주저앉기를 반복했고 끙끙거리며 겨우 쌀을 옮기고 나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더미와 마주해야 했죠. 평소라면 쳐다보기도 싫었을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으며 낑낑대다가 미끄러운 세제 거품 때문에 값비싼 사기 그릇을 2개나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여름에 저희 세 사람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제게 달려와 잘못을 빌었고 저는 사람 손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 있나?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라며 녀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이번에는 포장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라고 얕보았던 아들은 네모반듯하게 포장지를 접고 일정한 간격으로 리본을 묶는 일이 생각보다 얼마나 섬세한 기술을 요구하는지 깨닫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포장을 돕다가 애써 곱게 만들어 놓은 약과를 바닥에 와르르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죠. 바닥에 나뒹구는 약과를 보며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아이고 저 왼수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하고 타박을 주면서도 어느새 수건을 가져와 남편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보기 좋던지 저는 고된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지막 주문까지 모두 포장을 끝내고 나서야 저희 세 사람은 녹초가 되어 부엌 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을 차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을 붓고 끓인 숭늉 한 그릇씩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를 앞에 두었을 때보다도 그날 먹었던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이 훨씬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으니까요. 함께 땀 흘린 뒤에 나누는 소박한 식사. 그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하고도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보. 두 사람이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너무 편하게 살았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그런 두 아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원래 진짜 가족이란 그런 거다. 서로의 땀 냄새를 맡고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고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식구지. 그날 이후 아들은 저희 정성 한과의 가장 든든하고도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이자 유일한 남성 직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의 합류는 저희 작업 방식에 예상치 못했던 효율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주먹구구식으로 몸으로 부딪히며 일해온 저와 달리 회사에서 기획과 관리를 하던 녀석이라 그런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어머니, 주물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도 이 낡은 수첩에 손으로 일일이 다 적고 계세요? 이러다가는 언젠가 꼭 주문이 헷갈리거나 배송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라도 컴퓨터로 주문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에는 나는 컴퓨터 같은 거 볼 줄도 모른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며 제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아들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재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문 날짜랑 수량, 입금 여부, 받으시는 분, 주소 같은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저희가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고 일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컴퓨터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건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가져와 간단한 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 관리 양식을 만들었고 며느리는 옆에서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대견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서 전통의 맛과 마음을 배우고 아들이 그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고 저는 그 중심에서 변치 않는 뿌리 역할을 하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무심코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어깨를 기댄 채 하루 동안 있었던 고된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의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이뤄낸 결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정한 동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1,000원짜리 치약으로 시작되었던 그 지독했던 갈등과 오해가 이제는 우리 세 사람을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묶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법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저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기술과 마음가짐을 며느리는 마치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마를 씻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의 눈빛만 보고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챌 정도가 되었죠. 찹쌀을 찌는 시간과 불의 색이, 조청을 고아내는 농도, 육가를 튀기는 기름의 온도까지 그 모든 것을 저울이나 시간계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완벽하게 조절해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서툰 제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당당한 장인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며느리를 칭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조차 저는 그저 그만하면 됐다 혹은 어제보다는 낫구나 정도의 무심한 평가만을 내놓을 뿐이었죠. 어설픈 칭찬은 독이 되어 자만심을 낳고 그 자만심은 이제 막 단단해지기 시작한 며느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제게 칭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정직한 결과물 그 자체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에게 비밀스러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그 아이는 혼자 부엌에 남아 새벽까지 불을 밝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다음날 아침 부엌에 나가보면 전날 밤에는 없었던 낯선 재료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나는 서양식 치즈 덩어리나 제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호두나 피칸 같은 견과류, 향긋한 붉은빛을 내는 말린 열매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밤사이 무얼 하는지 다그쳐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제자의 고독한 노력을 말없이 지켜봐 주고 믿어주는 것 또한 스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밤샘 연구가 열흘쯤 이어졌을 무렵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가 잠시 툇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두 손에는 단아한 백자 찻상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죠. 찻상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정갈한 모양새의 약과 몇 개가 하얀 접시 위에 소담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밤에 몰래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부디 맛이라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심판대에 오른 사람처럼 그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죠. 저는 말없이 찻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내민 약과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가르쳐준 전통 약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며느리만의 새로운 해석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 대신 작고 오목한 타르트 틀을 이용해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로 빚어냈더군요. 약과 위를 장식하던 곶감과 잣 대신 고소하게 볶아낸 호두 분태와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눈처럼 소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복 위에 서양식 브로치를 단 것처럼 어울리지 않을 듯 하면서도 묘하게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과를 하나 집어들어 가장 먼저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조청의 깊은 단내와 계피의 향긋함 속에 크림치즈의 고소하고 짭짤한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약과를 입안으로 가져가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파삭 하고 경쾌하게 부서지는 약과의 첫 식감과 함께 입안에서는 그야말로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조청의 묵직한 단맛을 크림치즈의 산미와 짠맛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느끼할 수도 있는 맛의 균형을 대추와 생강의 알싸한 향이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열광할 만한 새로운 감각을 더한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약과의 여운을 음미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근본 없는 음식이다. 혹은 이게 어디 약과라고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훌륭하구나. 한참 만에 제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나온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전부 그 안에 단단한 뼈대로 삼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너만의 새로운 살과 피를 더했어.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벽한 창조다. 이제야 비로소 너는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너만의 맛을 찾았구나. 제가 평생 아껴두었던 가장 극진한 형태의 칭찬이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의 큰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새벽잠을 설치며 겪어내야 했던 고독한 연구의 시간을 보상받는 눈물이자 까마득하게만 보였던 스승의 산을 드디어 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도 진중한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
제가 드렸던 그 1,000원짜리 치약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값싸고 성의 없고 생각조차 얕은 그게 바로 저 오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만 계산할 줄 아는 속물이고 멍청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십 년 세월과 정성, 어머니의 고된 시간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음식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낡고 촌스러운 음식, 돈 안 되는 일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이곳에 와서 매일같이 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쌀을 고르고 불 앞에 앉아 땀을 흘리고 수백 번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정직하게 흘리는 땀과 묵묵히 견뎌내는 시간, 그리고 상대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히 한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채 엉망으로 울고 있는 며느리를 말없이 그리고 아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다 괜찮다, 아가. 제 품에 안긴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단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는 것이지. 너는 그걸 해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오롯이 너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낸 거야. 나는 그런 너가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갈 나의 소중한 동료이자 내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로 인정한 내 딸이다. 그날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자 비로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진짜 모녀가 되었음을 서로에게 확인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서먹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모녀의 연을 맺은 이후 저희의 작은 부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밤샘 연구 끝에 개발한 견과류 크림치즈 약과를 당장 다음 날부터 우리 가게의 정식 메뉴로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겸손도 좋지만 과한 겸손은 너의 재능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다. 이제 너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굳건한 전통이라는 뿌리 위에 너의 새로운 감각이라는 줄기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 가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신메뉴의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세대 이음 약과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세대와 며느리의 세대를 잇고 저희의 한과를 맛보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잇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세대 이음 약과는 출시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르신들은 전통의 깊은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달지 않은 점을 칭찬했고 젊은 사람들은
한과가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십 년 전통과 며느리의 반짝이는 감각이 만나 빚어낸 기적의 맛이라는 저희의 이야기는 SNS와 입소문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조차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한 유명 백화점에서는 저희에게 정식 입점을 제안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리는 순간 저희 음식에 담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성과 이야기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세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저와 며느리는 부엌에 딸린 작은 골방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저희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게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김춘희 한과라는 제 이름 하나만 내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정성 한과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이름을 제안한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모든 손님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따뜻한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이고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 녀석도 그 이름이 참 정겹고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땀과 이야기가 담긴 작은 가게는 정성 한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저의 70번째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생일에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서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설렘과 기대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밀린 주문을 처리하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주문 포장을 끝내고 나서야 저희 세 사람은 녹초가 된 몸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조촐한 생일상을 차릴 수 있었죠. 화려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과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 그리고 모양이 찌그러져 팔지 못하는 약과 몇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잔치상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제게 작고 소박한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속은 텅 비고 겉만 번지르르 했던 그 명품 상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심의 무게가 느껴지는 상자였습니다. 작년처럼 비싸고 화려한 선물은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저와 재호 씨, 그리고 어머니까지 우리 세 사람의 땀과 눈물과 웃음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일 거예요. 제가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낡은 가게 열쇠 하나와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 상가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의 이름란에는 제 이름 김춘희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비좁고 낡은 집 부엌에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와 저 그리고 재호 씨의 땀으로 얻어낸 우리의 첫 번째 가게예요. 우리의 정성 한과입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사장님이 되셔서 저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어드릴게요. 며느리의 장난기 어린 말에 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값지고 눈물겹도록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세 사람은 새로 얻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텅 비어 있는 먼지 쌓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의 눈에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이나 함께 웃고 떠들며 앞으로 채워나가게 될 새로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쪽 창가에는 손님들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을 몇 개 놓으면 좋겠어요. 햇살이 참 좋네요. 가게 간판은 제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볼게요.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나도록요. 부엌은 동선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가 일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완벽하게 설계해 볼게요. 제잘거리는 두 아이의 희망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1,000원짜리 치약 하나. 그 지독했던 악연이 돌고 돌아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세상 그 어떤 꿀보다도 달콤한 인연과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며느리의 무례함을 그저 참고 넘어갔더라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1,000원짜리 치약은 신이 제게 보낸 아주 짓궂고도 특별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따스하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양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아주 힘껏 그리고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제 오른손에 전해져 오는 아들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온기와 왼손에 느껴지는 며느리의 섬세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인한 온기가 제 심장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가게 안은 아직 먼지와 한기로 가득했지만 저희 세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다가올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낡고 초라한 빈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땀과 웃음 그리고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갈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약속의 땅이었죠. 가게를 꾸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마치 갓 부임한 장수들처럼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가게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들 재호는 그동안 회사에서 기획안을 만들고 예산을 짜던 솜씨를 10분 발휘하여 전체적인 공사 일정과 자금 계획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타고난 미적 감각을 발휘하여 가게의 내부 디자인과 로고, 포장재 디자인을 도맡았죠. 그리고 저는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방의 동선을 설계하고 필요한 기구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죠. 어머니, 주방 벽은 때가 타도 잘 보이지 않게 짙은 색 타일로 마감하는 게 어떨까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실용성을 중시하는 며느리의 말에 이번에는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야. 주방은 위생이 생명인데 어두운 색은 오히려 더러움을 감추는 효과가 있어.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 청소해서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깨끗한 흰색 타일이 좋겠어. 그럼 바닥은요? 바닥까지 흰색으로 하면 제 무릎이 남아나질 않을걸요? 두 아이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빙그레 웃으며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벽은 제호 말대로 환한 흰색으로 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여주자. 대신 바닥은 민정이 말대로 때가 잘 타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짙은 회색 타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지혜를 더하는 게 어떻겠니? 제 말에 두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어머니 말씀이 딱 맞네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감정 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모를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랐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게 된 지금,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한 걸음씩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뒤에는 안사돈이 손수 끓인 닭백숙을 커다란 냄비에 담아 저희의 작업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딸과 사위, 그리고 사부인의 모습을 본 안사돈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희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귀한 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라니요, 안사돈. 이건 고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인생을 지어나가는 과정인걸요. 저는 그저 곁에서 조금 거들어줄 뿐입니다. 오히려 제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준 두 아이에게 제가 고마운걸요. 저와 안사돈은 마치 친자매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땀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사돈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곁에 머물며 서툰 솜씨로나마 창틀을 닦고 바닥을 쓸며 저희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땀 식은 닭백숙을 나누어 먹던 그날의 저녁 풍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장면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마침내 정성한과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텅 비어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나무 향기와 향긋한 계피향, 그리고 달콤한 조청 냄새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글씨체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들어서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가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저와 며느리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은 정성한과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드디어 개업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마지막 준비를 마친 뒤 가게 문을 열기 직전 다 함께 모여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우리 잘 해낼 수 있겠지? 제 물음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힘차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가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부터 SNS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젊은 손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첫 시작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저희 세 사람은 쉴 틈도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성한과입니다. 며느리는 카운터에 서서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가게 안을 종횡무진하며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손님들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가장 안쪽 활짝 열린 창을 통해 저희의 모든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 주방 안에서 묵묵히 한과를 튀겨냈습니다. 끓는 기름 앞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조금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과 제 몫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없이 첫날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충만한 보람과 감사만이 저희를 감싸고 있었죠. 우리 해냈네요, 어머니. 며느리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진짜 개업 선물이에요. 수줍게 웃으며 며느리가 제게 내민 쇼핑백 안에는 작고 하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의 치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잇몸이 약하고 시린 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전문 의약품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 쓴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언제나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 올림. 저는 카드를 다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니 그 아이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1,000원짜리 치약. 저희 갈등의 시작이었던 그 상징물이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사랑과 이해의 상징이 되어 제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등 뒤로 아들이 다가와 저희 두 사람의 어깨를 커다랗고 따뜻한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가게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완벽한 저희만의 레시피.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성 한과의 불빛은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